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가 반등하자 나스닥은 최고치를 찍은 반면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댈러스 연은 총재는 국채 매입 축소에 앞서 MBS 매입을 축소하는 2단계 테이퍼링을 주장했고요. 또 이제 WTI 유가가 오펙 플러스 회담을 앞둔 불확실성과 이 델타 변이의 확산 불안감에 전일 대비 1.66%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1로 참여 신청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의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화요일장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사드리게 되는데 요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관점은 일단 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나스닥에 대한 흐름을 좀 보고 왔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일도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시작해 볼 텐데요. 현재 시각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우선 나스닥입니다. 연준과 시장의 관심이 금요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와 금리 조기 인상 우려에 이달 들어 7%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수요 회복 기대감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유럽 중앙은행 채권 매입 축소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중요한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온 외신은요, 테이퍼링 관련한 그런 기사입니다. Inflation may be transitory, but tapering will certainly start. 이란 제목인데요. 지금 transitory라는 말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테이퍼링은 확실히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실업급여가 하락하는 이제 가을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공급이 개선되면 가격도 내려간 추세를 보일 것인데요. 이제 임금 인상은 주로 저금리 일자리에서 발생해서 근로자들이 이 기회로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다라고 분석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테이퍼링은요, 대부분 국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았는데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 태도에 대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를 했죠. 이에 대한 예로 브라질 중앙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4.25%로 3번이나 인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 미국과 관련해서는 재무장관 이제 제넷 옐런이 금리 인상은 미국의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었죠. 이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 홀 이코노믹 심포지엄 2021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중앙은행이 전 세계 은행 통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보낼 것을 예상을 하고요. 이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03% 상승한 14,51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떤 전략 갖고 가야 하는지 마스터님과 함께 뷰 살펴보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볼게요. 3, 2, 1.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네, 매수 전략 말씀드렸고 네. 전일이랑 일단은 좀 전략이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가요? 어제도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내려왔진 않았어요. 사실 뭐 어제 이제 10시 30분 이후에 개장 파동 이후에 거의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어제 상승분이 오늘에 대한 오늘도 계속 이어질까? 저는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 힘이 상당히 세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하락 출발하고 나서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전일 말씀드렸던 어제 14,440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14,040포인트, 즉 14,440포인트와 14,460포인트 이 시점에서 지지 여부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440포인트 또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일단은 초반부터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차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잠시 차트가 지금 꺼져가지고 자 일단은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제 일봉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 포인트가 이제는 400 구간대로 좀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인 이 단기 5일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단에 대한 고점 포인트는 60분봉상에서 매수 채널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봉상에서 매수 채널을 한번 이어봤는데 이 매수 채널에 대한 고점 포인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나는 매수를 대응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수익 구간을 좀 적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60분봉상에서 상단에 대한 고점까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포인트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구간은 14,440포인트에서 14,460포인트 이 시점 포인트가 과연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 이탈이 나올지에 대해서 또 단기적인 매수로 대응했다가 추세 전략을 좀 바꿔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도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중요 매물대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60분봉 관점에서 봤을 때 매물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대가 일단은 첫 구간대 14,330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 분봉에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고요. 오늘 조정 포인트가 만약에 33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일단 적은데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는 이 이탈이 됐을 때 단기적인 이 매도에 대한 모멘텀에서 중기적인 추세 자체가 매도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14,330포인트가 이탈이 될 경우에는 이 60분봉상,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가 바뀌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460포인트죠. 460포인트 시점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5분 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2차적으로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지지를 좀 많이 받아줬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가 14,440포인트부터 14,460포인트로 잡아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지를 이미 이제 두 번 정도 받아줬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역헤드로 들어 올리는 구간대예요. 그래서 지금 역헤드인 채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이 직전 저점이죠. 이 직전 저점 포인트가 14,080구간대입니다. 그래서 14,080구간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60분 봉상에서 14,33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중요 포인트는 14,48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은 거래량 기점으로 좀 보시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발산이 한번 크게 나왔었던 시점이 6월 28일 날짜였습니다. 6월 28일 날짜에서 거래량이 크게 빵 한번 터지면서 발산이 한번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는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두 번째 거래량이 또 터졌던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뭐 이제 최근에 놓고 봤을 때 최근에는 당연히 이제 미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나왔던 거래량은 무시를 해주시고, 첫 번째 거래량이 나왔던 1번의 이 거래량과 2번의 거래량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번에 대한 거래량의 고점 포인트, 즉 발산에 대한 고점 포인트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일단 포인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14,450포인트에 이제 포인트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점 포인트이자 지지 구간이자, 그러면 지지를 여기서는 2번 정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구간대가 지금 저점이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되, 물론 이제 나스닥에 대한 추세가 매수가 계속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은 지지를 좀 해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대한 고가 라인대의 중요 포인트는 14,450포인트로 잡혀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이제 체크를 1번으로, 즉 첫 번째로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에 대한 발산의 시가입니다. 바로 2번에 대한 거래량인데요. 2번에 대한 거래량은 우리가 고가 기준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지만,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가가 이탈이 나왔어요. 자, 고가가 이탈이 나오고 나서 신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가 라인 때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하단으로 이탈함으로써 우리는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구간대는 이 발산에 대한 중심가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반에 나왔던 이 고가에 대한 저항대를 한번 받아줬던 가격대로 이제 라인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그럼 라인을 긋게 되면은 지금 직전에 대한 저점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직전에 대한 저점 포인트는 제가 아까 체크를 해드렸죠. 14,480포인트. 14,480포인트가 이제는 중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는 14,450포인트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14,480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시점이 만들어지는 구간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5분봉 기준에서 봤을 때 14,460과 480포인트가 25.7% 정도로 이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1번에 대한 거래량과 2번에 대한 거래량, 즉 중요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를 했죠. 그럼 세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거래량과 우리가 매물대, 이러한 중요 포인트를 구했을 때 오늘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리값들이 있네.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14,460포인트부터 480포인트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를 두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4,440포인트에서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손절을 좀 어느 정도 버텨보면서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4,460포인트와 14,480포인트. 저는 이 시점에서 매수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 매수에 대한 고점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구간 적게 가져가는 부분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시장 설명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현재 금리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금리 관련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좀 차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직은 잘 이제 직접적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물론 이제 금리 얘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일봉 추세에서 이제 이동평균선 파악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은 코너 그래서 준비하셨어요. 좋은 코너라기보다는 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분석 지표로 활용되는 게 이동평균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봉상에서 5일선 가격대가 14,400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5일선은 사실 이 캔들 이제 5일의 주기로 산출해서 낸 평균값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즉 5일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 이동평균선의 5일선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캔들이 있죠. 지금 최근 발생된 캔들이 음봉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즉 5개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5일, 즉 5개에 대한 캔들의 종가를 평균으로 산출해낸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요. 즉 5일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간대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5일선이 이탈이 나오면 즉 5일간의 이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에 대한 즉 평단가라고 하죠. 이 평균 단가에 대해서 아래에 있으면 5일선이 이탈이 되는 것이고 즉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5일선을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5일간의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 단가에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시장 심리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제가 이제 오늘 좀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5개의 캔들의 이 평균, 즉 종가를 평균해서 산출해낸 게 5일간이죠. 즉 5일에 대한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11선은 어떻게 되겠죠? 캔들에 대한 10개죠. 네. 즉 10개에 대한 캔들이 평균으로, 즉 종가 기준으로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평균값을 내서 즉 10개의 캔들이 내서 11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찍힌다.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11선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21선도 똑같겠죠. 21선은 일봉상에서 캔들 20개 종가를 평균해서 산출해낸 게 이동평균선의 21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의 방향성은요. 일봉에 대한 5일선이 아직은 5개, 즉 5일간의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5일선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과 이 캔들간을 좀 채우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처럼 채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간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통상 얘기하는 게 이격 조정이라고 해요. 캔들과 이동평균선 간의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으면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연결고리를 상을 좀 지어보면 네. 고점에 대한 포인트, 지금 55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50포인트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점, 좀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 좀 내려오는 부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트 남자 마스터님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핵심 설명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차트에 관한 핵심 설명 준비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방송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관련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 아까 설명을 이제 미처 이어가지 못하셨던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 이제 솔직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금리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 어차피 안 하는데 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불만을 도대체 가지실 수 언제 하는 있는데, 것인지. 네.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점도표에서도 나왔듯이 2022년 말이나 아니면 뭐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네. 이 중앙은행의 목표를 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혹시 목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완전 고용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 고용과 일단 첫 번째로 완전 고용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경제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한 목표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나오고 있지만 계속 국채 매입을 해주면서 경제를 부양할 것이다. 약간 이런 멘트가 좀 섞여져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최근 있었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보면은 물가 안정이 지금 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건님한테 물가 안정 되고 있나요? 물가 안정이 네.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언급되는 거겠죠. 그렇죠. 물가 안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물가의 이 커트라인을 좀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 커트라인이 이제 얼마였냐면 2%였습니다. 2%. 그래서 어느 정도 이 2%에서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이 평균적인 물가 안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 게 2%입니다. 2%.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들을 보게 되면 물가에 대한 이 2%는 훨씬 좀 상회를 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놓고 왔을 때 PCE 기준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를 달성했고 오직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어야 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즉 파월이 6월 FOMC 때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FOMC 때 이제 얘기한 게 사실 PCE가 3개월치의 2%를 계속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제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연준이 원하는 이 목표값까지는 3개월 동안은 도달을 했구나. 그럼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달했는데. 그렇죠. 의문을 네, 가져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요. PC 물가보다 이게 3개월이잖아요. 사실 단기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즉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첫 번째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죠. 첫 번째로 이제 뭐 기조 효과도 되겠고, 두 번째 경제 재개에 따른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 결국에는 단기적인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완벽한 안정이 그쵸? 아니라는 뜻이네요. 완벽한 안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세 번째로 봤을 때 병목 현상, 이런 공급적인 부족 현상이 나와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이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2%에 대한 물가, 즉 안정적인 물가는 아니라는 거를 지금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물가 안정이 됐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 자, 이건 아니라는 말도 안 거죠. 되죠. 말도 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그게 이제 그걸로 좀 뽑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물가는 PCE 물가는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 네.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YOY로 했을 때 5%나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 수치였었고,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2%가 되고 장기 물가 상승률 기대가 2%에 잘 안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급등하는 거는 우리가 물가 안정이라고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파월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2% 수준을 보게 되면 네. 이제 프레드 사이트에서 나오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 그러면 2%를 상회했는지 잘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 영상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물가 안정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앙은행 입장 측에서. 그쵸. 그래서 최근 나왔던 게 이제 5%까지 상회를 했으나, 즉 2%를 상회를 했으나 연준의 목표인. 근데 이게 일시적인 급등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월이 얘기하는 즉 물가 안정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급등일 뿐이지 우리가 안정적인 물가 안정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물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달성이 되지 않았고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완전 고용이죠. 이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뭐 테이퍼링이라고 하든지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든지 이런 정책을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완전 고용 보면은 우리가 최근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죠.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주요 쟁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뭐 예측치보다는 하회를 했어요. 일단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 고용의 지표가 아직은 되게 호전되고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구나라고 이제 사실 좀 낙인을 찍었죠.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되면 예상치가 지금 67만 5천 명이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은 저는 일단은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어느 정도 빨리 이제 앞당겨지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화되는 시기 자체가 네. 앞으로 이제 7, 8월에 이제 논의를 하고 9월 달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번 달 말에 테이퍼링을 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이 불확실성이 다소 이제 있으면 사실 시장이 좀 뭔가 급락을 좀 보여주고 좀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전 고용을 통해서 이 파월의 의장에 대한 스탠스가 바뀔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이 가는 뭔가 가장 좀 중요한 지표인 이 고용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뭔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얘기하는 이러한 발언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이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좀 여러분들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지금 우려되는 점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있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될 고용 지표를 여러분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좀 잘 가져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9월 고용 지표는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완전 고용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7월 2일 날 나올 고용 지표 지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마스터님께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오프닝 때 말했던 그 국채 매입 축소 전에 MBS 매입을 축소하는 이 2단계 테이퍼링을 주장한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죠. 네. 이 설명에 이 말이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나요? 네,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MBS 모기지 채권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하고 있죠.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800억 달러 국채를 좀 매입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400억 달러 모기지 담보 채권을 좀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네. MBS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MBS 채권이랑 이 미국채 10년 물금이랑 가장 좀 연관성이 있어요. 완전히 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MBS 모기지 채권에 대한 뭔가 이제 매입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단기적인 악재 요소일 뿐이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연준 2단계 테이퍼링이 이제 부상한다라고 나와서 좀 단기적인 뭔가 이제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오늘 골드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골드 이제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골드에 관한 외신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골드 기사 들고 와 봤습니다. Gold price forecast XAU and USC remains on the back foot below $1,780 amid risk off mood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골드가 지금 risk off mood,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1,780 아래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금 가격이 월요일에 부정적인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또 위험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 수요가 이제 늘면서 $1,780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증가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사례와 그리고 호주에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현상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통합 정책에 대한 연준 의사들의 혼합적인 메시지도 연이어서 있었죠. 그래서 금 거래자들이 공격적인 베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금 가격은 금요일에 예정된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금 시세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골드는 1.47% 빠진 1,7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서님과 함께 골드에 대한 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보겠습니다. 매도 전략 연이어서 세워주셨어요. 네, 매도 전략. 네. 저는 계속 유지하겠고, 일단은 골드가 최근 이제 횡보를 계속 보여줬어요. 횡보를 계속 보여주고 나서 네. 이제 한번 또 추세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매도 전략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자리가 포인트는 그냥 매물대 근처에서 좀 받으셔도 기대 수익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매물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들 보면 22%가 15분봉상에서 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가 저는 1778라인대와 이 80포인트 기준점으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상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괴리가 좀 벌어져 있지만 가격대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골드는 그만큼 좀 트레이딩을 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관점에서 매도를 노리면은 골드가 한번 그래요. 이 골드의 특성이라는 게 자체가 추세를 다 보여주고 횡보를 좀 크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 올 때는 또 반등도 그렇게 크게 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에 대한 추세를 계속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횡보장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꼭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골드는 지금 매도에 대한 추세,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냥 골드 매도해야지 이런 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뭔가 이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골드의 특성을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골드는 한번 추세를 보여주면 보통 이제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추세를 다 보여주고 나서 꼭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오늘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도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자리값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780 구간과 이 1770 라인대 이 레인지 안에서 저는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770, 1780 구간에서 매도 전략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골드에 관해서 아까 시장 얘기 이어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장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이어보자면 네. 현재 이제 달러가요. 아까 이제 제가 달러를 좀 확인을 했는데 달러 차트가 지금 잠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잠시만요. 네. 지금 골드와 달러가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달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맞선님께서 달러에 관해서도 이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오늘 하셨으니까요. 자, 달러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달러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좀 사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달러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달러에 대한 방향성 보면 아까 이제 직전에 놓고 봤을 때 고점까지 거의 올라왔었거든요. 9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한 또 이유가 어떻게 보면 MBS 얘기가 계속 나와서 MBS 채권을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달러가 좀 급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도 1.5%까지 올랐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 포인트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 MBS 모기지 채권과 달러에 대한 이 연관성이 대체 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계속 채권 매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채권 매입을 사실상 이제 400억 달러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유동성도 좀 더 풀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풀잖아요. 축소를 하니까 그만큼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MBS 모기지 채권과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랑 제가 아까 연관성이 크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달러 강세 나왔죠. 그다음에 네. MBS 모기지 채권 이제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 상승을 했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BS 모기지 채권과 이 국채 금리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국채 매입량, 즉 MBS 모기지 채권의 매입량을 줄이게 되면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미국채 금리가 통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골드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줬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골드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예 이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이러한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골드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멘텀이 좀 없다, 부재하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MBS 모기지 채권이 이제 대체 뭔데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MBS라는 거는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는 미국은 이제 미국 서민들은 이제 대출을 해요. 주택을 샀을 때 장기로 이제 대출을 끌어다가 은행에다가 이제 대출을 하는데 그 은행이 이제 그 미국 시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 대출을 해주는 거는 장기로 좀 빌리거든요. 장기로. 그러니까 장기로 안전하게 빌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서민들의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택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은행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앵커님한테 제가 은행이라고 치고 네. 이제 앵커님이 서민이라고 합시다. 서민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네. 제가 이제 주택 대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죠. 한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한 10년에서 한 30년. 네. 그러면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년, 뭐 30년 이후에나 원금 받고 뭐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돼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죠. 네. 왜냐면은 받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네. 근데 이것을 모기지라고 하고 이러한 모기지들을 담보로 해서 또 채권을 발행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채권을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수료도 받고 이자에 대한 수익률도 받는데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다시 이 모기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금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10년, 30년짜리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이 모기지 대출을 담보를 해가지고 또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즉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기지 담보 대출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행한테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죠? 하시겠네요. 혹시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 이게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지금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기지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중앙은행이 계속 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앙은행이 계속 이것을 사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사주게 되면 사실 채권이라는 거는 금리랑 가격이 되게 이제 역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역상관계성을 좀 띠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주게 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이제 과열을 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중앙은행이 계속 이걸 줄인다라는 건데 중앙은행이 이것을 계속 매입을 하는데 왜 어떻게 보면 그거죠.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근데 이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것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골드가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기지를 중앙은행이 사줍니다. 그러면 요것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봤을 때 모기지 채권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모기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만기 시에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럼 쉽게 설명드려서 자,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 10,000원짜리에 대한 채권 자체가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9,500원에 5%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만기 시에 10,000원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일정한데 이게 이자가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다고 합시다. 3%라고 하면은 자, 금리는 내려갔는데 가격은 9,700원의 채권 가격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금리에 이제 반비례한다. 즉 관계성을 좀 띠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MBS 모기지 채권이 지금 계속 가격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요것을 매입을 좀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국채 매입량을 오히려 줄이게 이제 되니까 달러에 대한 강세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국채 금리도 상단으로 이제 열어둘 수 있을 만큼 국채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골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방금 전까지 이제 화요일 날에 21시에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매도에 대한 횡보장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에서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도 전략 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1770대 선과 1780대 선에서 매도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는 점 또다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더 많은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이제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5일에 대한 외신 저희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외신 기사는요. Oil drops as COVID-19 surges threaten fuel demand outlook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비드19 급증으로 연료
수요 전망이 위협됨에 따라서 오일이 조금 하락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이제 오일이 하락한 어제와 달리 지금 0.62% 상승한 모습 보였지만 어제장 잠깐 기사 짚어드리면 이제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변종 델타의 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동 제한을 촉발함에 따라서 연료 수요 증가 둔화에 대한 우려로 화요일에는 이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델타 변종의 급격한 증가가 오일의 공급 제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7월 1일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발생한 점이 좀 영향이 컸던 것인데요. 유럽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여름 휴양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월요일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국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컸고요. 이제 호주인의 경우에는 80%가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오일이 회복세에 들어간 그런 국면인데요. 지금 오일이 수요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백신 출시 수요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관련 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로 확실하게 들어주셨어요. 네, 매수를 들었고 네. 이제 사실 오일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좀 전일 말씀드렸던 거 혹시 좀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일 73.30달러 선에서 매도 대응하셔라.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겠죠? 무튼 일단은 제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일단은 중요 포인트를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중요 포인트 매물대를 좀 잡아드렸었죠. 73.30달러 선이 이탈이 되고 나서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오늘은 그때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수요가 좀 앞으로 조금은 둔화되겠구나. 왜냐면은 이 경제 정상화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이 되게 이제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온 백신으로도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접종률에 이제 뭔가 예방률을 보게 된다라면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똑같다라고 해요. 지금 바이러스 예방률이랑.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다시금 이제 경제 정상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 요소일 뿐이지 우리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델타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는 그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일은 저는 매수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어제 단기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제가 말씀드렸던 71.80달러 선인데 여기에 대한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제 봤던 저점 포인트가 오늘에 대한 저점 포인트라고 좀 확인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다가간다면 73.30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거는 다소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러면 조정 포인트가 내려왔을 때 저는 72.70달러 선과 72.60달러 선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 전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네, 델타 바이러스는 지금 단기적 악재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샵 0082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1시간 동안 함께 봤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밤 11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